12장이죠. 부당행위 계산이고요. 페이지는 132페이지입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달리 어떠한 특정 그 한 계정, 특정 챕터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를 배웠냐면 감가상각비,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처럼 특정한 계정을 배워왔었잖아요. 요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부당행위 계산 또는 챕터 12.1의 제목처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얘가 제목부터 좀 기분 나쁜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일단은 제목에 부정적이다는 이 부자가 두 개나 들어가 있죠. 학생들이 약간 까다로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챕터는 아닙니다. 요거 이제 한 글자씩만 집어넣으면 좀 쉬운데요. 부당한 행위나 계산을 부인함. 부당한 행위나 계산을 부인함의 약자가 되겠죠. 1점의 의부터 보시면 법인이 동그라미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and 동그라미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은 and 요건으로 충족이 돼야 돼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가로 열고 즉 시가에 비해서 손해나는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이거 모르는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1. with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야 하고요. 특수관계인. 그 다음에 2번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죠. 부당히 감소. 부당히 감소란 소리는 내가 지금 특수관계인과 나의 지위를 악용해서 정상보다 이익 보는 척하다 걸리는 거다, 손해 보는 척하다 걸리는 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 보는 척하다 걸리는 겁니다. 이익 보는 척하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손해 보는 척하다 걸린다는 거. 화살표 보시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로 가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 그냥 제가 방향성을 미리 얘기하자면 부당행위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당행위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하고 둘이 거래하는데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다거나 뭔가 둘이 좀 안 좋은 목적으로 거래했는데 국가에 이게 걸린 거죠. 이 국가에 이게 걸려서 너 원래 금액대로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이점의 유형을 보면 사례 좀 볼게요. S전자가 대주주에게 토지 죄송합니다. 시가 100짜리를 아래와 같이 거래 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 이 그림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자주 강조했었는데 의제기부금에서부터 나왔었던 그림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 고가 거래고요. 이게 저가 거래입니다. 이게 양수 거래고 이게 양도 거래죠. 예를 들어서 고가라 하면 150원에 거래하는 거고 저가라 하면 60원에 거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토지의 시가는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원짜리는 100원에 주고받으면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하고 이제 짜고 치고 이상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가로 양수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시가보다 50원 비싸게 고가로 양수 사드려요. 고가로 사오면 내가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에요? 이게 대답을 잘해보세요. 100원짜리를 100원에 사오면 되는데 100원짜리를 150원에 고가로 사왔어요. 높게 사왔다고요? 내가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에요? 100원짜리를 150원에 사오면 내가 손해고 상대방이 이익이죠. 이게 상대방이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고가 양도,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면 되는데 고가인 150원에 팔았습니다. 고가로 양도했다고요.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이건 나 이익이죠. 나 이익. 그 다음에 저가 양수, 100원짜리를 100원에 양수 사오면 되는데 60원에 헐값에 사왔다고요. 내가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에요? 나 이익이죠. 요거는 저가 양도입니다.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면 되는데 60원이 헐값인 저가에 팔았어요. 저가 양도. 이거 상대방 이익이죠. 나 손해고. 그쵸? 자,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손해보는 척 하는 거래는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척 하는 거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손해보는 척 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고수, 저도. 이 되게 많이 들어봤죠? 제가
고수저도, 고가양수, 저가양도를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하고 하면 소위 의제기부금이라고 해서 5장이었죠. 5장. 기부금 챕터에서 이미 배웠고요. 오늘은 똑같은 이 잘못된 거래를 특수관계인하고 하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그 2점 유형의 사례에 보시면 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듯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즉 나의 손해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고수저도, 고수하면 저도하고 손들라 그랬죠. 고수저도 하는 경우가 부당행위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또 유의사항이 뭐냐면 고가 양수를 요새 대부분의 교재는 고가 매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가 매입. 근데 왜 저는 고가 양수라고 하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고가 양수였고요. 그리고 고수저도라는 앞글자를 따려면 고가 여기다가 매입을 하면 고매라고 해야 돼요? 고입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좀 안 어울려서 저는 그냥 고수저도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양수를 매입이라고도 한다는 거, 고수저도가 부당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과거에 의제기부금 배운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즉 이 부당한 행위를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하고 하면 의제기부금, 내가 상대방한테 기부했다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고 특수관계라고 하면 부당행위가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차이 날 건 없고, 3번의 중요성 기준을 좀 봅시다. 중요성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금액이 조금만 고수저도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에 걸리면 조금 약간 까다로우니까 이 중요성 기준이라고 해서 이 중요성 기준 안에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중요성 기준이 헷갈리면 가로 열고 융통성 기준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 융통성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 융통성을 벗어나야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박스를 보시면 1과 2 중 하나만 해당해도 중요성 기준을 넘게 되어 부당행위가 됩니다. 요거 and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은 1하고 2 사이에 5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과거에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5어 기준입니다. 5어 기준. and 기준이 아니라고요. 둘 다 걸려야 걸리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걸리면 걸리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동그라미 1번의 금액 기준이라고 해서 시가 빼기 거래금액 또는 거래금액 빼기 시가가 3억 원 이상이면 부당행위에 걸려요. 자, 제가 요걸로 가정해 볼게요. 요거 저가양도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억짜리인데요. 시가 빼기 거래가가 3억 이상 차이 나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짜리를 내가 토지 지금 100억 있으면 이 강의를 하겠어요? 물론 안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토지가 100억짜리가 있다면 토지 100억짜리를 우리 소유의 부동산 시장에 금매라는 얘기 들어봤죠? 금매.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좀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억짜리를 금매에 99억 5천 또는 99억 또는 98억 5천 이렇게 한 5천만 원이나 1억만 낮게 팔아도 이게 부당행위에 걸리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다 보면 융통성이 필요하지. 어떻게 그러면 100억짜리를 99억 9,900만 원에 팔아도 100만 원 낮게 팔았으니까 저가양도 해당해서 부당행위에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니까 시가하고 거래가 차익이 3억 미만일 때는 문제가 없고요. 3억을 초과하게만 될 때가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0억짜리는 97억까지는 팔아도 97억부터 걸리겠구나. 97억 1월에 팔면 괜찮고 97억부터는 걸려요. 또는 96억 9,999만 뭐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3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1번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제 금액 기준이라고 부르거든요. 금액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당행위가 금액 기준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시가가 2억짜리인 것은 빵원에 주고받아도 부당행위가 안 걸리죠. 왜냐하면 2억 빼기 0원, 2억 빼기 0원은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금액 기준이 3억 이상 차이 나야만 부당행위라는 이상한 행위에 걸린다는 뜻은 우리나라에서 시가가 3억이 안 되는 거래는 절대 부당행위에 안 걸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3억이라는 금액 기준이 너무 여유롭다, 너무 관대하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가 1억인 거, 2억인 거 이런 건 죽어도 부당행위 안 걸리거든요. 아무리 영원으로 주고받아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액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비율 기준도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이 너무 관대해서 이게 너무나 안 걸려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가분의 시가 빼기 거래가, 또는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빼기 시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에 걸리게 돼 있어요. 5%죠. 이걸 비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원짜리도 잘못 사고 팔면 부당행위에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문방구 주인입니다. 문방구 주인인데 우리 아들딸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에요. 근데 얘가 맨날 떨어져요. 민망한 얘기지만. 그래서 올해는 꼭 붙으라고 얘가 지금 저 고시원에서 저기 어디 서울대 근처에 있는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또 올 초에 한번 왔더라고요. 세배한다고 나한테,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가 얘한테 10만원짜리 만년필 하나를 선물해 주기로 했어요. 난 문방구 사장이니까 10만원짜리 만년필 하나 선물하기로 했는데 아빠가 어디서 세법 공부를 해가지고 10만원짜리를 특수관계인하고 공짜로 주고받으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죠. 참고로 아버지하고 그 아들, 딸은 특수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뭐 아직 안 배웠어요. 옆 페이지에서 특수관계인을 배우긴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 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아들아 또는 딸아, 내가 너한테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당행위에 걸릴까봐 그러니까 9만원만 내라. 9만원만. 그러면 시가 빼기 거래가 9만원. 진짜 이게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만원 차이 나죠. 만원 차이는 3억을 뛰어넘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안 걸리지만 2번에 10만원 분의 10만원 빼기 9만원은 시가 대비 몇 %가 차이 나는 겁니까? 10%가 틀어진 거죠. 시가 대비 10%가 틀어진 거니까 5%보다 10%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2번 때문에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말 문제 같은 걸로 정말 자주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1번하고 2번은 둘 다 걸려야 걸리는 기준인가요? 하나만 걸리면 걸리는 기준인가요? 이거 외우실까봐 제가 지금 찬찬히 설명드리는 건데 3억 차이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이 법망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가분의 시가 빼기 거래가인 비율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비율 기준은 5%만 넘어가면 걸려야 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당연하지만 5월 기준입니다. 엔드 기준이 아니에요. 둘 다 걸려야 걸리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걸리면 걸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서도 그렇고 수호 목적에서도 그렇고 1번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2번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당연히 2번이 더 많이 걸려요. 2번이 더 많이 걸리니까 뭐 1번도 기억하셔야겠지만 2번을 필수로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손해나 이익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융통성을 감안하여 3억과 5% 이내의 차이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억 과예요? 3억 또는이에요? 지금 책에 3억 과라고 되어 있는데 3억과 5% 이내의 차이예요. 3억 또는 5% 이내의 차이예요. 이거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되게 과거에 자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당행위에 이렇게 하면 걸려요. 3억 넘어가거나 또는 5% 넘어가면 걸려요. 그러면 부당행위 결론적으로 안 걸리려면 3억보다도 차이나서 안 되고 그리고 엔드 5%보다도 차이나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면 걸리니까.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뭐 집합, 여집합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여집합? 아, 머리 더 아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머리 아파하세요? 솔직히 세법이 더 어려워요? 수학이 더 어려워요? 세법이 더 어렵지.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때 배웠는데 다시 부당행위에 걸리려면 3억 넘어가거나 또는 5% 넘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면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부당행위에 안 걸리려면 요것도 안 걸려야 하고 요것도 안 걸려야 하니까 3억 안 돼 하고요. 엔드 그리고 3억 과 5% 이내 엔드 5% 이내의 차이가 부당행위로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에 자주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상장 주식은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중요성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장 주식은 지금 강의 끝나고 이번 시간 끝나고 우리 스마트폰을 열고 네이버 주식이나 다음 주식을 딱 검색하면 금방 그 시가가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없어서 중요성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없죠. 즉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행위에 걸림. 왜냐하면 가로를 열고 상장 주식 시가는 네이버 증권을 조회하면 언제든 바로 확인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자, 4번의 세무조정인데요. 요것도 5장의 의제기부금 설명할 때부터 제가 몇 번을 설명했었는데요. 가운데 세로가 저도고 오른쪽 세로가 고수입니다. 자, 잘 보세요. 기업회계에서 100원짜리를 60원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토지 60원 없앱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정은 토지가 마침 장부가도 60이었다고 가정해요. 토지의 장부가도 60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토지 60원 없애고 차변에 현금 60원 잡겠죠. 세법은요. 토지 60원 없애면서 현금을 얼마를 받았어야죠? 현금을 얼마를 받았어야 돼요? 현금을 100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100을. 근데 실제로 얼마 받았습니까? 60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 40원을 부당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세법은 차변에 얼마 받은 셈입니까? 60 받은 셈이에요? 100 받은 셈이에요? 그냥 100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가 100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변에 처분이익이 40 잡힙니다. 이거 어려우세요? 다시. 자, 세법은 토지 대변에 60 장부가라고 가정했죠. 장부가 60이라고 가정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60을 없애고 차변에도 현금 60원 잡았는데 얘가 지금 시가가 100원이니까 차변이라도 100원 잡은 걸로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40원이 부당행위가 잡혀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지만 대변에 처분이익이 40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은 입금산입에 부당행위 40에 배당 등입니다. 이 배당 등의 의미가 뭔지 알죠? 상대방, 나와 특수관계인 상대방이 우리 회사의 주주이면 배당이고요. 임직원이면 상여처분인 거 아시죠? 오른쪽 세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고수에 걸리죠. 자, 기업회계부터 보면 대변에 현금을 150원이나 주고 차변에 토지를 150원에 잡아놨습니다. 자, 이게 시가가 100원짜리를 150원 주고 샀으면 대변에 현금 150원 당하고 차변에 기업회계에서 토지가 100원 잡히게 해요? 150원 잡히게 해요? 기업회계는 당연히 150원 줬으니까 토지를 150원 잡아야 한다고요. 기업회계는. 근데 세법을 보시면 대변에 현금 150원 주면서 차변에 토지를 100만 잡고 있죠. 왜 100만 잡고 있죠? 이게 부당행위 걸리니까 고수로 아무리 150원의 고가 양수해도 세법은 얼마를 잡아야 돼요? 시가인 100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원의 부당행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보시면 입금산입 부당행위 50에 배당 등이고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송금산입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50에 마이너스 유보. 자, 이것도 얼마 전에도 누가 질문하던데 제가 5장 의제기부금부터 몇 번을 얘기했죠. 제가 계속 5장 의제기부금 얘기하니까 짜증나요? 다 까먹어가지고. 까먹었으면 어때요? 지금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똑같아요. 5장하고 이 12장은 똑같아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12장이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5장인 거예요. 뭐 그때 기억 안 나도 똑같아요. 지금 설명 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수저도일 때 기본적으로 고수도 저도도 부당행위 세무조정을 한번 해줘야 하고 저도는 그럴 필요 없는데 고수는 제가 반드시 뭐도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고수는 반드시 송금산입 마이너스 뭐 하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수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부를 합니다. 왜 해야 하냐면 저가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토지를 저가로 양도해 버렸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 토지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으니까 자산을 뭐 감액하든 증액하든 상관없어요.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고수는 고가로 그 토지를 사왔어요. 고가로 사오면서 상대방한테 이익도 퍼줬고요. 이익도 퍼줬으니까 1. 부당행위 세무조정 해주고 2. 150원에 잘못 잡혀 있는 것을 얼마로 깎아내야 하니까 얼마로요? 100으로 깎아내야 하니까 얘는 송금산입 토지의 마이너스 부도 반드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얘는 이중 조정해 줍니다. 그 밑에 칠판마크에 써 있죠. 상기 세무조정 중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 모두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1 부당행위 부인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즉 입금산입은 둘 다 수행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동그라미 2번 자산 감액 조정에 대한 세무조정은 저가 양도 시에는 이미 양도를 해버려서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팔아버려서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고가 양수 시에는 고가로 잘못 계상된 내 자산이 회사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산 감액 조정을 해주라는 소리죠. 자산 감액 조정 꼭 해주셔야 돼요. 즉 결론적으로 답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고가 양수일 때는 이중 조정으로 마이너스 유보도 언제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2.2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요건인데요. 거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1.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고 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요. 즉 손해보는 척입니다. 1점에 특수관계인의 뭔지가 쭉 표로 요약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2점에 내가 손해보는 척 하는 게 뭔지가
135페이지 이점에 있습니다. 뭔 소린지 알겠죠? 여기 1점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이점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척이냐. 여러분,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1점하고 2점 2페이지 반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시험에 나와도 어렵게 꼬아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1점은 특수관계인, 특히나 이 1점의 특수관계인은 워낙 실무적인 거여서 시험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제 2점만 좀 제가 설명하는 대로만 조심히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점의 특수관계인인데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실무적이어서 학생들한테 잘 안 물어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절대 어렵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로 13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그림 하나가 있죠. 나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부터 이렇게 가정할게요. 나, 즉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우리 회사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잘못 거래하면 다 이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어서 부당행위에 걸린다고요. 여기 지금 나 내가 S전자인데 나랑 지금부터 요 사람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에요. 제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빨간색 삼성전자와 이런 사람들은 다 특수관계인에 걸리는 거예요. 자, 1번 우리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이죠. 저도 펀드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주식 투자를 할지 몰라가지고 소위 내가 직접 주식을 사는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요. 내가 펀드사에다가 매달 적립식으로 뭐 50만원,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그 뭐 미래에셋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에도 사고 여기저기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저도 나름대로 삼성전자 주주예요. 그러면 저도 1번에 해당해서 삼성전자와 고수저도로 잘못 거래하면 부당행위에 걸리겠네요. 라고 할 줄 알았죠? 그게 가로에 있는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주식 전문 용어로 깃털 소액주주라고 부릅니다. 넘겨보시면 코표시 1번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근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면 소액주주로 보진 않죠. 1% 미만이에요. 즉 1%부터 걸리니까 0.999%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면 동그라미 2번 법인의 A 임원, 즉 이 법인의 삼성전자의 임원 사용인, 임원하고 사용인, 즉 이사급, 상무급, 전무급도 걸릴 뿐만 아니라 사용인이니까 부장급, 뭐 차장급, 과장급 다 걸리네요.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이고요. B 주주의 사용인입니다. 주주의 사용인. 자,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2번에 에버랜드가 있어요. 에버랜드. 자, 에버랜드가 있으면 에버랜드와 삼성전자는 특수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겠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니까.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에버랜드와 삼성전자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관계인은 사람만의 관계도 아니고 법인과의 관계도 해당이 되니까 얘는 법인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데 여기 다니고 있는 에버랜드 다니고 있는 김전무까지도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돼요. 그게 동그라미의 B죠. B. 동그라미의 B. 주주, 즉 삼성전자의 주주의 사용인이니까 가로 열고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임원급까지만, 즉 여기 에버랜드의 김전무까지는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인데요. 에버랜드의 뭐 예를 들어서 과장 또는 이 대리는 이 사람들은 임원급이 아니니까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C 보시면 사용인 외자 중에서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D,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까지는 다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이고요. 동그라미 3번 우리 법인, 여기서 우리 법인은 삼성전자라니까요. 우리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 우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로 열고 상법에 의해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과 그 친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그라미 3번이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은퇴한 이 그룹 총수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실정상 이 실질적인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동그라미 1번 뭐 그 법인의 주주이거나 그럴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그라미 3번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3번이 되기 전에 그분은 아마 동그라미 1번일 확률이 커요. 주줄 확률이 크니까. 그러니까 3번도 거의 뭐 참고만 하시면 되는 수준이네요. 동그라미 4번, 우리 법인이 직접 또는 1에서 3회자를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30% 이상을 행사하는 경우에. 잘 보세요. 자, 여기 아까 다음 페이지 그림 좀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그림. 1번, 이 1번이 주주잖아요. 1% 이상 주주.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그 사용인이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사용인이거나 이 회사 주주의 전무였죠. 쉽게 얘기해서 기억하시죠? 3번은 뭐냐면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지배력 행사하는 자. 맞죠? 자, 4번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4번부터는 너무 이제 꼬여가지고 시험엔 거의 안 나오는데 4번은 A 만약에 전기라고 합시다. A 전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A 전기를 바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해줘요. 1, 2, 3번 중에 하나가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고요. 디딤돌. 얘네들이 디딤돌 역할을 해줘가지고 얘네들은 이미 특수관계에 묶여있어요? 안 묶여있어요? 묶여있죠? 금방 배웠던 1, 2, 3번에 의해서 이 중에 하나가 얘들을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그러면 잘 보세요. 저 빨간색인 삼성전자하고 여기 흰색인 삼성전기는 쉽게 얘기해서 피 한 방울 안 서 있겠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애들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노란색이 디딤돌 역할을 해서 특수관계인에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계열사들 많이 특수관계인에 걸리겠죠. 즉, 요 끝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삼성전자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삼성전기가 한 푼도 안 섞여 있어도 요 가운데 애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디딤돌이 돼가지고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 특수관계인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다시 읽어볼래요? 우리 법인이 직접 또는 1, 2, 3번의 자를 이용해서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인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거 특수관계인에 걸립니다. 동그라미 5번. 이번에는 또 우리 법인이 직접 아니면 1, 2, 3, 4까지를 디딤돌로 해서 여기 5번에 있는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인 30% 이상 투자 등을 하며 행사하면 또 부당행위에 걸리고요. 동그라미 6번. 우리 법인의 30% 이상을 투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을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35%를 가지고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1번하고 나는 특수관계인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당연히 걸리죠. 주식 몇 %만 넘어가면 걸리니까. 주식 1%만 넘어가면 걸리니까. 여기 얘는 C라는 회사인데요. 얘가 또 B라는 회사한테 뭐 40%를 가지고 있으면 잘 보세요. 이 C하고 끝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 역시나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30% 이상 넘게 타고 들어오고 있고 30% 이상 넘게 타고 들어와 있으면 얘를 금방 몇 번이라고 했죠? 6번이라고 했죠? 6번 규정에 의해서 특수관계인으로 걸리게 하는 매우 재밌는 규정입니다. 타고 들어오면 끝에 있는 애도 부당하게 걸려요. 어때요? 좀 헷갈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안 나와도 설명은 드릴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집단. 우리나라에 이런 고유명사가 있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 집단의 법인이면 뭐 그 안에 소속사, 계열사, 임원 다 부당행위에 걸리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판정 기준. 쌍방관계 기준임, 즉 A 입장에서 B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이면 당연하지만 B 입장에서도 A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이것만 놓고 볼까요? 이것만. 자, 삼성전자에 5% 이상 투자한 주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S주주와 특수관계인인데 거꾸로 S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기를 5% 넘게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1%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뭔 소리인지 알죠? 얘가 주주기 때문에 얘가 얘를 1% 넘게 투자해서 특수관계인이지 얘를 주어로 보면 이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를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당연하지만 둘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걸리는 거예요. 한쪽이 특수관계인이면 양쪽 다 특수관계인인 거지 뭐 일방통행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양가로 3번의 판정 기준 동그라미 1번 원칙은 행위 당시입니다. 기말 시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을 기말 시점으로 잘못 만들어놨다고 쳐요. 잘못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그 당시 짜고 칠 때 뭔가 안 좋은 거래할 때는 주주였다고 쳐고, 만약에 기말 시점에만 판단하기로 잘못 만들어놨다면 10월이나 11월에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12월 말에는 주주가 아닌 척 해버리면 부당행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편법을 쓸까봐 기말 시점에 특수관계인인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4월이나 5월에 행위했을 당시에 부당행위인 것을 파악해야 하고요.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불공정 합병의 경우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도 아니고 그 직전 사업연도, 즉 올해로 치자면 2014년이죠. 2014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만약에 합병 등기일이 2015년 7월 1일이라면 이렇게 무려 18개월 동안에 우리가 특수관계인이었는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파악하니까 이 불공정 합병이라는 것을 아마 국세청이 되게 싫어하나 봅니다. 이건 아주 긴 시간 동안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따지고요. 꽃표시 1번 설명했고, 꽃표시 2번 혼자 보시고요. 꽃표시 3번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사항이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해독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국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왜 비영리법인도 우리나라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비영리법인도 부당행위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원래부터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고유목적 사업이 과세가 되나요? 수익사업인 거 아시죠? 동그라미 3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문장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청산 중인 법인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으니까 부당행위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4번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 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특이하네요. 조합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수관계인의 범위고요. 옆 페이지 2점부터 이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 유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자, 2점부터는 뭐를 배우냐면요, 고수저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고수저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표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표는 전혀 암기하시는 표가 아닙니다. 고수저도만 잘 기억하시면 뭐 금방 끝나는 표입니다. 양가로 1번은 자산의 고수저도고요. 양가로 2번은 용역의 고수저도고요. 양가로 3번은 자본거래여서 이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나중에 계산 문제 정도는 아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기타의 거래, 얘가 특히나 이제 말을 조심해야 하는 말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죠. 양가로 1번부터 보시면 고수저도,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 즉 고수, 가로 열고 현물출자 포함. 동그라미 2번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현물출자 포함. 2번이 저도가 되겠네요. 근데 왜 이번에는 무상도 들어가냐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은 저도일 수도 있는데 아예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극한 저도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뭐 95억, 90억 받는 것도 저가 양도인데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럼 이거는 너무 극한 저도기 때문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입니다. 양가로 2번 용역 등의 고가 양수 저도인데요. 동그라미 3번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죠. 이거는 이제 위에는 자산을 고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용역 등을 고가 양수한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죠. 이게 바로 이제 용역의 저도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의 자본거래는 빨리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뒤에 다시 배우니까. 동그라미 5번 불공정 합병, 불균등 징자, 불균등 감자, 이따 다 배웁니다.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고요. 동그라미 6번 이 이외의 경우로서 증자, 감자, 합병,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따라 주식의 전환, 인수, 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동그라미 5번은 이따가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양가로 4번의 기타의 거래는 딱 이렇게 말만 나오지 이거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데요. 기억,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무수익 자산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황무지예요. 황무지. 우리 계열사가 삼성물산이 황무지를 가지고 있대요. 이 황무지는 사오시면 안 돼요. 이 자산이 가치가 없는 황무지를 사왔다는 것 자체가 고가로 사온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오면 안 되는 것을 돈 주고 사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고가로 양수한 거고요. 동그라미 8번 불량자산을 차환 또는 양수합니다. 차환은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불량자산이 뭐냐? 부도채권이에요. 부도채권. 자, 삼성물산이 부도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한대요. 그 삼성물산의 부도채권을 내가 삼성전자가 차환 또는 양수, 교환해 오거나 양수 사오면 이 부도난 불량채권은 사온 거 자체가 무조건 고가로 사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왔으면 안 되는데 이거 무조건 고가로 사온 거예요.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그라미 9번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유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장난치는 게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10번 출연금 보통 세법에서 출연금이라 하면 제가 기부금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삼성물산이 내야 할 기부금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손해보는 척하고 있죠. 동그라미 11번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의 합병, 분할합병,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 비율로 합병, 분할하여 합병,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유했다. 즉 법인은 손해봤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죠. 7번부터 12번까지를 묶어버리세요. 7번부터 12번까지 묶어버리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는 거냐면 12번까지 묶으시고 중요성 기준 없음, 중요성 기준 없음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얘네들은 중요성 기준이 따로 없어요. 자, 그게 어딨냐면 밑에 주에 나와 있는데 주에 중요성 기준의 적용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4까지 위에 있는 고수저도 4가지 있죠. 자산의 고수저도, 용역의 고수저도 얘네들은 거래 및 이에 준하는 거래는 중요성 기준 아까 5% 3억 중요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고요. 단 상장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는 현저한 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건 아까 앞장에서 배웠죠. 주식은 우리 부당행위랑 관계없이 뭐 무조건 걸린다고 했었고요. 워낙 시가가 명확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별도의 중요성 기준이 있음이라고 해서 142페이지 있다가 계산 문제에서 볼 거고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별도의 중요성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부당행위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꽃표시 1번, 2번 좀 볼까요? 꽃표시 1번, 2번. 꽃표시 1번. 단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 부품, 소재 전문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식매수 선택권은 소위 스탁옵션이라고 해서 임직원들에게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좋은 제도니까 주식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은 부당행위라는 게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요. 꽃표시 2번, 단 다음의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제외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금방 그 동그라미 1번 똑같죠?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똑같고요. 동그라미 2번,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 제공하는 경우. 자, 이런 말은 여러 번 하지 않았던가요? 사택 제공. 내가 저기 어디 여수, 광양으로 어디 화학단지로 발령 났는데 거기 가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연고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원룸 같은 걸 빌려가지고 월세로 살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주는 사택이 있거든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사택에 살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화살표 보시면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출자 임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출자 임원은 1% 이상 출자하면서 임원인 사람은 출자 임원이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그냥 임원 되기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출자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장의 아들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집입니다. 출자 임원이. 자, 왜 사택 제공이 부당행위인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서울에서 잘 생활하던 사람을 어디 여수 광양으로 발령 내면 자기 사택에, 회사 사택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거라고요. 원래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사택에 살면 그 갑자기 여수나 광양으로 발령난 김 부장 또는 김 과장은 회사 사택에 뭐를 내야 합니까? 월세를 내고 살아야죠. 월세를 내고. 실제로 회사 사택에 월세를 내게요, 안 내게요?
안 내거나 아주 낮은 금액, 뭐 채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아요. 세상에 요새 10만 원짜리 월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회사가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회사는 그 사택을 만들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받아야 하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김 과장한테 안 받거나 10만 원만 받으니까 회사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원래는 부당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 향상 목적으로 부당행위를 안 잡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면 출자 임원이라면 그거만큼은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당행위의 기초를 설명했고요. 다음 페이지 12.3부터 이제 드디어 부당행위의 시가 산정하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